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벨당 노벨상 할 때 그 노벨당. 노벨상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네네. 저는 노벨리스트입니다. 소설. 소설가이기 때문에 노벨 네. 소설을 제가 상징했고요. 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노벨상 받고 싶어하는 줄 알겠지만 네. 그건 아니에요? 받고 싶긴 해요. 상금이 얼마인데? 네, 상금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네.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노벨 문학상과 관련된 네. 영화를 한다고 해서 제가 노벨상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또 그런 의미로 약간 중의법. 항상 중의법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중이병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네. 자, 오늘 주제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오늘 좀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소설가들 이야기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 두 명의 소설가를 보는 순간 너무 내 모습 같아가지고 약간 네. 좀 찔린 데가 많아서 네네네. 함부로 이런 비밀을 얘기해도 되나 소설가들끼리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을 이렇게 함부로 발설해도 되나라는 약간 겁도 납니다. 우리는 이제 문호이기도 하고 문명을 날리는 이런 작가들 한번 생각하게 되면 막 그 사람들의 일상이 정말 경건하고 막 이럴 것만 같지만 네. 사실 작가들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찌질한 비밀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고상하게 작가들의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편에 나오는 작가들이 정말 찌질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어요. 찌질함을 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두 작가들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가 찌질하다 말고는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네, 과연 얼마나 찌질한지 또 어떤 비밀인지 네. 지금부터 이 두 편의 멋진 영화를 통해서 그 전에 제가 네. 이 작가들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명대사라기보다 멘트인데 그 86회 때 아카데미 시상식 때 그 엘렌 데제네레스가 그 셀피 찍었던 네네네. 그때 네. 셀피 찍고 바로 다음에 작가상을 시상하러 나온 로버트 드니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The mind of a writer can be a truly terrifying thing. Isolated, neurotic, caffeine addled, crippled by procrastination, and consumed by feelings of panic, self loathing, and soul crushing inadequacy. And that's on a good day. 그럼 기분이 안 좋은 날엔 과연 어떻겠는가? 좋은 상태가 이 정도고 안 좋으면 정말 찌질의 극한을 달리기 때문에 어쩌면 이 드니로의 이 말이야말로 작가를 표현해주는 정말 좋은 단어인 것 같고요. 저 역시 기분이 좋은 날에 이렇거든요. 지금 되게 좋은 상태예요. 카메라 앞에서 위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작가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찌질한지 한번 요 문장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작가가 너무 대범하고 사사건강에 신경 안 쓰고 이러면 좀 작품 못 쓸 것 같고요. 그렇게 속을 막 갉아먹으면서 나오는 게 진짜 좋은 작품. 네.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찌질한 얘기 했으니까 또 1분 브리핑은 또 약간 호방하게? 호방하게 네, 호연지기 거대하게 한번 네. 준비해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브리핑입니다. 벌써 일단 네, 영화제, 뭐 세계 3대 영화제 이런 표현들 많이 쓰면서 네. 상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영화제들? 뭐 이제 많은 분들 아시듯이 카네 영화제, 네. 그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를 보통 3대 영화제라고 하죠. 저희 문학계도 일명 3대 문학상이라고 하죠. 있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공쿠르, 네. 그다음에 맨 부커. 네. 근데 사실은 3대 문학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웃기긴 해요. 맞아요. 최근에 네. 뭐 휴고상이라든지 퓰리처상이라든지 이런 상에서 충분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3대 문학상이라는 걸 이렇게 카테고리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콩쿠르상 같은 경우에 불어로 쓴 사람, 그러니까 프랑스어 작가들이나 프랑스어권 작가들만 주는데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국제 봉준호 문학상이 감독이 또 아니죠. 유명한 말 했잖아요. 네. 로컬 얘기했잖아요. 아카데미 로컬이다. 맞습니다. 사실 다 로컬입니다. 그렇죠. 네, 그 언어로 쓰여진 작품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한국 작가가 상을 못 받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물어보면 저한테 로컬이야 쟤들도. 그렇죠. 저희 로컬에서 상 받았잖아요. 그냥 뭐 챙기셨죠. 수많은 상을 받으셨죠. 네. 아무튼 네.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고요. 네. 재밌는 건 사람들이 상금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가지고 네. 공크루 문학상 사실 유명하게 상금이 적은 걸로 유명하죠. 네. 10유로 13,000원입니다. 네. 네. 제가 입금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 여러 병 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상이야말로 상금은 적지만 상징적이어서
이 상을 받고 나면 뭐 여러 언어권으로 번역이 된다든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부커상은 한화로 7,4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뭐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렇죠. 많은 액수인데 2019년에는 공동 수상하셨어요. 마거릿 에투드와 베르나르틴 에바리스트가 공동 수상하시는 바람에 그럼 반 나눠줍니까? 반 나누더라고요. 아. 따로따로 7,4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약간 아쉽지만 저 두 분이 또 함께 받는 그림도 좋아 보여가지고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공동 수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벨 문학상은 11억입니다. 유명하죠. 21억은 사실 상징적인 11억이기도 하지만 이 11억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작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비행기도 보내고 뭐 특혜를 제공하기 수많은 때문에 뭐 강연 같은 것도 있게 되고요. 네. 네. 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만 꼭 한번 받고 싶습니다. 네. 뭐 노벨당인데 언젠가는 그렇죠. 받겠죠. 네. 네. 그리고 왼쪽에 작게 적어놨지만 맨 부커상이 원래는 영어 작가들에게만 주는 상이었다가 역시 로컬상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2005년부터 맨 부커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다른 언어권 작가들이 영어로 번역한 책에도 상을 주기 시작했고 네. 2016년에 한강 작가가 자랑스럽게 저 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상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렇게 상은 위대해 보이고 황홀해 보이지만 이 상을 받는 작가들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찌질한지 이 약간 잠시 아이러니, 후, 잠시 대비 후. 네, 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후하게 이렇게 상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이 상 중에 하나인 노벨상과 관련된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이기도 하면서 그걸 또 배경으로 멋지게 풀어내는 영화가 더 와이프인데요. 네. 과연 또 영화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 I speaking to Mr. Gosselman? I'd like my wife to get on the extension. Hello, Ivan. It is my great honor to tell you, Mr. Gosselman, that you have been chosen to receiv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Don't paint me as a victim. I am much more interesting than that. Now walk away from me, damn it! I can't do it anymore. I can't take it. I can't take the humiliation. I would like to convey to you the warm congratulations of the Swedish Academy. You have reinvented the very nature of storytelling. Tell me about yourself. You have an occupation. I do. And what is that? I am a kingmaker.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조금 전에 노벨상 얘기하셨지만 더 네. 와이프 이 작품부터 하겠습니다. 네, 참 이상한 영화인 게 보통 영화는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서서히 성공을 달리면서 어느 극점에 올랐을 때 성공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노벨문학상을 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 네. 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죠. 가장 황홀한 순간부터 영화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불안하죠. 그렇죠. 네. Breathe. 이 영화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작가인 그 중에서 등장하는 이제 조셉이라는 남자가 노벨상 위원회로부터 한밤중에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본 일단 잔재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노벨상을 저렇게 통보를 하고 네. 실제로 노벨상을 받게 되면 현지에 가서 어떻게 리허설을 하고 또 심지어는 묵는 방에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작품들로 장식하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내가 연습 나중에 다음에 10년 후에 여기서도 20년 그 후에. 조셉 캐슬먼이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상을 받으면 되는지. 어쩌면 그것은 조셉뿐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죠.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연습 같은. 20년 뒤에 오늘 영화당이 자료 화면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더 재밌었던 게 네. 이 중요한 순간에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보통 이제 내선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더 삼자통화. 와이프가 네. 다른 전화기를 통해서 그 순간을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장면이 귀엽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This is Mr. Arvid Engdahl calling from the Nobel Foundation in Stockholm, Sweden. Hello, Ivan. Hello, Mrs. Castleman. Is that you? Yes. Mr. Castleman, you're still on as well? Yes, I am. It i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to tell you, Mr. Castleman, that you have been chosen to receive this year's Nobel Prize in Literature. Thank you very much. Mr. Castleman, we are so delighted to be giving you this prize. 어쨌건 그 노벨상을 통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벨상 받은 작가가 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영화는 이제 핵심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예술가와 예술가의 아내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예술가의 아내도 예술가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비밀을 갖고 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제대로 안 보고 일단 이야기만 들으시면 우리가 영화사에서 굉장히 많았던 예술가와 뮤지에 관한 얘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위대하면서 변덕투성이인 남성 예술가가 있고 그 옆에 모델이든 조력자이든 헌신적인 아내이든 하는 어떤 그 여성 조력자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예술적인 성취는 남성이 해내고 그 옆에서 온갖 그 변덕과 이런 것들 다 받아내면서 때로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추출되기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짜여진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영화를 다 보면 사실은 그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상황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희생 같은 것을 예찬하는 영화가 전혀 아니다. 예술가와 뮤지에 관한 영화가 전혀 아니다.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 작가들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에서 약간 눈치를 챘는데요. 네. 일단 조셉 캐슬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에 갇혀 있는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름과 성이 조안 아처예요. 네. 이게 불어식으로 번역해 보면 잔다르크거든요. 그래서 잔다르크라는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꾼 거가 어쩌면 이 영화의 빛바다에 깔려 있는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 다 이름을 성이 아닌 이름을 둘 다 제이로 맞췄다는 거예요. 네. 영화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제 현재 장면이 펼쳐지다가 과거 플래시 장면이 처음 나올 때 제이가 제이에게라는 어떤 선물을 보게 되는데 이 제이가 제이에게는 당연히 영화 속에서 제임스라는 작가가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조력해준 아내 혹은 연인이었던 이 조은에게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근데 영화를 다 보면 일부러 이 제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제이가 어떤 제이에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통째로 다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I've read it twice. Frankly, both times, I found it to be quite good. Thank you, Professor. Know that you still have a long way to go with this piece. Of course, I'm more than willing to make fixes. 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약간 로드무비 같은 형식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작가 부부가 이 남자가 노벨상을 받게 됐으니까 함께 따라서 그 한 여정을 다루게 되는데 이 로드무비가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수많은 로드무비가 길 떠난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떠나온 곳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여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한 여성 작가의 자각을 다루고 있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사실상 작가의 탄생 같은 느낌도 분명히 네.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캐슬먼이라는 제목 그 이름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어쩌면 여성이 작가로서 데뷔하고 싶어 할 때, 여성이 글을 쓰고 싶어 할 때 남성들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놓은 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성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네. 한 여성의 실패였던 순간이 나중에 역전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이 와이프한테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텐데. 제목이 일단 그렇죠. 영화에서 그런 몇몇 어떤 굉장히 힘을 준 그런 강렬한 장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처음에 등단하거나 제대로 이 문명을 알리기 전에는 출판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극 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제 젊은 시절에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단의 소위 권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이제 편집위원인 사람도 있고 편집장인 사람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대화가 아주 굉장히 진진하게 나오죠. I have a novel here by a lady writer. It's about an American family, spans 3 generations. It's great writing, kind of brilliant, but I thought it was a little soft. Soft. Is she good looking? So-so. How about Jewish writers? Anyone have any smart young Jewish writers? 이 장면이 그 자체로도 이 어떤 식으로 그 성 권력이 문단을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인물 내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 남편도 작가고 자기도 작가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직원으로서 들은 순간 여성으로서 작가로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어떤 심리적인 위기를 겪게 되고 그러는 순간 바로 거기서 자기가 아닌 자기 남편을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일과 사랑의 문제에 있어 직업과 사랑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느냐 이건 확실합니다. 네. 조셉과 조우는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부터 서로 두 사람을 불탔었고
근데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대한 관 자체가 달라요. 일단 그 조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작가로서 상대방 연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다시 말하면 상대가 나를 1급 작가로 생각해야 그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는 상대가 1급 작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성공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조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네, 거죠. 어쩌면 조셉은 사랑보다 자신의 성공이 더 그렇죠. 먼저였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관계 설정을 했던 거고요. 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찌질한 작가들입니다. 자, 이 작가가 네. 자신의 작품을 네. 사랑하는 조한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약간 쓴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썼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 그게 사랑하고 연결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찌질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를 사실은 이제 와이프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말하면 극중에 등장하는 이 조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은 일과 사랑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한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리고 상대 이론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영화의 후반부에 오게 되고 중반부에 오게 되면 다시 본인의 세계이면서 일과 사랑이 분리된 그 세계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남편과의 수많은 일들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남편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창작을 한다는 태도에 대해서는 그 후반부에 가면 완전히 다른 어떤 자각을 얻게 되는 거죠. Excuse me. I'll be back. Yes, bravo. Please do. Tell me about yourself, Mrs. Castleman. Do you have an occupation? I do. And what is that? I am a kingmaker. You know, my wife will tell you the same thing. 자, 지금 또 이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시나리오가 뛰어난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연출이라든지 당연히 연기 좋고 네. 글렌 클로스의 엄청난 연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에서 굉장히 이 섬세하게 영화들이 짜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두 사람이 과거에도 한번 손잡고 침대에서 막 기뻐서 뛰고 네. 현재에서도 막 손잡고 기뻐서 뛴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에서 먼저 뛰는 장면이 있는데 왜였냐면 이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고 나니까 두 사람이 올라가서 침대에서 막 기뻐서 뛰죠. 근데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 순간 싸늘하게 여자가 식어서 바닥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였냐면 내가 노벨상을 탔다네라는 말이었습니다. I won the Nobel. What? Johnny, I'm just. 근데 왜 그녀가 그렇게 행동을 보이는지 영화가 안 보여줘요. 네. 그러다가 중반부에 과거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나오게 되는데 남편의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두 사람이 침대에 올라가서 우리 책이 출판된다네라고 손잡고 뛰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어떤 문학적인 성과물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그때는 남자가 내가 노벨상을 받게 됐다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녀가 느꼈던 이 일에서의 내가 제외됨의 어떤 박탈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느껴서 그의 기쁨에 온전히 동참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저는 섬세하다고 생각했던 게 후반부에 네. 카메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제 이 조셉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가고 그랬을 때 네. 카메라가 누굴 비추고 있느냐. 막 어떤 수상 연설 이전에 심사평이라고 하죠, 보통. 이 상을 왜 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카메라가 서서히 어딘가로 흘러가는 그 동선이야말로 지금 이 영화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주제를 아주 슬쩍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거여서 그런 섬세한 연출 같은 것들이 말씀하신 위와 아이의 문제, 카메라가 누굴 비추는지의 문제 이런 것들로 아주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사실은 앞부분에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노벨상을 받게 됐다라고 통보가 전화로 왔어요. 그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투샷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삼자 통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선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어두운 방에서 전화를 받는 것은 남편 수상자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아내는 굉장히 밝은 곳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샷의 크기로 번갈아 두 번씩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는 연출적으로 보면 아내가 받고 있어요. 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복선들을 깔고 있는 거죠. 우리 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가지고 대충 눈치는 채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영화가 그게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사랑했던 사이가 서서히 약간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로드무비에서 친했던 두 사람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영화가 이제 그런 대비들을 섬세하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전화를 내선을 들고 삼자 통화하는 것 같은 장면 역시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중반에 보면 딸이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손주의 탄생을 처음 알게 된 그런 이제 조부모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노벨상을 삼자 통화했을 때의 순간과 딸이 손주를 낳게 되어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렸을 때 삼자 통화를 보면 후자는 두 사람이 온전히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서로 나눕니다. 근데 노벨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대비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똑같은 형식의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노벨상도 그렇고 이 자기들이 손자를 낳게 된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 경력을 포기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는 그것에 대한 기쁨을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손주를 낳게 된 거죠. 사랑을 얻었으니까. 반면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짙은 아쉬움을 두고 있는데 그걸 이제 노벨상과 연계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대비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작가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인용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임스 조이스가 자주 인용이 되고요.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대목이 계속 이제 이 조셉 작가가 극중 작업 멘트로 쓰이고 있는데요. 눈이 내리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을 쓰는 것도 마지막 엔딩 부분의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또 인용이어가지고 허투루 쓴 대본이 아니구나, 인용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극중에서 이제 작가가 썼던 작품 중에 호두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호두야말로 이 찌질한 작가의 상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상징적으로 담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아내와의 관계는 호두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방식들도 굉장히 노련한 그런 각본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